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같은 골목을 걸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9년이 지난 뒤에야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9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천 북항의 한 냉동 창고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9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던 문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인천 북항 일대에는 한겨울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항구 특유의 짠 냄새와 냉기가 뒤섞인 새벽, 대성냉동 삼창고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자였습니다. 42살, 이 창고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항구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으면 집을 나섰고 창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걸어 들어가 아무도 없는 새벽 내내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누군가 칭찬해주는 일도 없었고 누군가 지켜봐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편의점 CCTV 화면 속 은자 씨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캔커피를 계산대에 올리고 잔돈을 챙기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11시 42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나가 창고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앵글 밖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세상에 남겨진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최은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성냉동 삼창고 내부는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날 하역 작업에서 생긴 얼음 가루와 먼지가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창고 관리자 유성찬은 미화원이 하루쯤 빠질 수 있다며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전화 한 통 넣어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창고 바닥은 여전히 더러웠고 은자 씨의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자 씨의 동생 최미경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언니와 사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집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은자 씨가 창고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상은 끊겼습니다. 창고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장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꺼져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출입 기록은 더욱 허술했습니다. 야간 출입자 명단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서류는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 안에 누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 창고를 지켰던 경비원 한상만이었습니다. 50대의 한상만은 그날도 혼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교대로 서야 하는 자리였지만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은자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내내 경비실에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고 관리자 유성찬이었습니다. 창고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 인력 배치와 시설 관리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그는 CCTV가 고장난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였지만 수사관들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청기사 오재국이었습니다. 창고에서 하역 장비를 다루는 일을 해온 오재국은 사건 당일 작업을 마치고 늦게 퇴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은자 씨와 마주쳤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조사는 끊겼습니다. 단서는 너무 없었습니다. CCTV는 고장났고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세 사람의 진술은 서로 맞물리지도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제자리를 돌다가 결국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파일은 보관함 속으로 들어갔고 최은자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동생 최미경은 이후로도 몇 차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를 찾아달라고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수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점점 발길이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대성냉동 삼창고는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냉동 화물은 들어오고 나갔으며 야간 미화구역에는 다른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노후화된 대성냉동 삼창고의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굴착기가 벽을 허물고 작업자들이 내부 구조물을 해체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던 하역통로 구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 작업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막힌 통로 안쪽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9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 채, 아무도 찾지 않은 채 창고의 어둠 속에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유골의 신원은 최은자로 확인되었습니다. 9년 전 그날 밤 편의점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제 전담팀의 서도윤 경감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는 9년 전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한 장씩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두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그날 밤 창고 CCTV는 고장나 있었는가? 그리고 은자 씨가 사라진 직후 하역통로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공사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년 전에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날 인천 북항 일대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이었고 항구에는 낮에 햇살이 비교적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거 작업 인부들은 그날 오후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굴착기 소리가 멎고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인부가 통로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로가 막힌 것은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최은자가 사라진 그달 그 주였습니다. 9년 동안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서야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치아 구조와 골밀도 그리고 유류품으로 남아있던 고무 밑창 작업파의 사이즈와 제조 연도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원은 최은자. 1972년생. 실종 당시 42살이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공식 확인된 날 동생 최미경은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9년을 기다렸고 9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잡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언니가 어디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미제 전담팀으로 넘겨졌습니다. 서도윤 경감이 파일을 받아든 것은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48살에서 경감은 미제 사건만 15년을 다루어온 수사관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2014년 당시 수사기록 전체를 출력해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얇았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편의점 CCTV 확인, 관계자 3명 조사, 그리고 단서 없음. 미제 전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9년 전 수사는 사흘 만에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서 경감은 기록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CCTV 고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 기록이었습니다. 창고 내부 CCTV는 최은자가 사라진 그날 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장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수리 요청 기록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냥 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기 결함이라면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카메라가 꺼진 것은 최은자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공사 기록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은자 씨가 사라진 지 나흘 뒤 대성냉동 삼창고 내부 하역통로 구역에서 긴급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명목은 악취 차단 및 결로 방지였습니다. 통로 입구가 시멘트 블록으로 막혔습니다. 공사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 후로 그 통로는 9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 경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공사 발주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성찬이었습니다.
재수사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경비원 한상만이었습니다. 당시 60줄에 접어든 한상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찾아갔을 때 그는 문을 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9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묻지 않은 것들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경비실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자 씨가 오긴 왔지만 잠깐 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잠깐 보고 말았다는 말이 서 경감의 귀에 걸렸습니다. 9년 전 조사에서 한상만은 은자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깐 봤다고 했습니다. 서 경감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한상만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관리자 유성찬이었습니다. 유성찬은 대성냉동 퇴직 이후 물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시내 소형 사무실이었는데 인터뷰 요청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9년이 지난 일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서 경감이 공사 발주 기록을 내밀었을 때 유성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그것은 원래 계획에 있던 시설 보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냄새 민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 경감은 민원 접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유성찬은 그건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서류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민원 기록은 결국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대상인 하청기사 오제국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제국은 대성냉동 계약 종료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 현재는 경남의 한 공단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락이 닿았을 때 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 경감팀이 직접 찾아간 뒤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오제국은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퇴근하려다 창고 안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고 남자 둘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랑이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났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오제국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9년 동안 그 소리가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가장 주목한 것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지만 당시 수사 당시 법원 영장을 통해 보존 요청이 되어 있던 일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은자 씨가 사라진 다음날 새벽 2시 30분 경비원 한상만의 휴대전화에서 유성찬의 번호로 발신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연락하는 사이였을까요? 수사팀이 당시 한상만의 발신 기록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유성찬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단 한 번 새벽 2시 30분에 서 경감은 그 기록을 책상 위 코르크판 정중앙에 붙였습니다. 9년 전 수사가 놓쳤거나 혹은 보고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을 그 새벽에 연결했는가? 그리고 나흘 뒤 왜 통로가 막혔는가? 서도윤 경감은 그 두 가지 질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만은 이후 조사에서 변호사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찬은 추가 자료 요청에 모두 문서로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창고를 운영하던 대성냉동 법인은 이미 2019년에 청산된 상태였고 당시 내부 문서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조각나 있었습니다.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수사팀에 작은 단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유족 최미경이 오래된 짐 상자에서 언니의 수첩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사하면서 같이 따라온 상자 속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첩은 낡고 빛이 발해 있었지만 페이지는 대부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마지막 장 모서리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돈봉투.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서도윤 경감은 그 수첩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최은자는 그날 밤
단순히 창고를 청소하러 간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면, 무언가를 보았다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밤과 이어진다면 사건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조금씩 단단히 닫혀있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핵심 용의자 두 사람은 변호사 뒤에 숨었고 창고를 운영하던 법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서도윤 경감의 책상 위 코르크판에는 사진과 메모와 날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지만 그것들은 각자 따로 존재하는 파편일 뿐 아직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년 된 사건이었습니다. 6월 외의 현장 증거는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두 용의자는 물리적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기소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서 경감은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야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파구는 예상 밖의 방향에서 왔습니다. 수사팀의 막내 형사 박지수가 2014년 당시 창고 인근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뒤지던 중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12월 중순에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북항 쪽 냉동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민원 글이었고 댓글도 2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있었습니다. 은자 씨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성찬이 주장했던 악취 민원의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습니다. 유성찬은 민원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시물의 날짜는 공사가 결정된 시점과 거의 동시였습니다. 민원이 공사의 원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 기록에는 그런 사전 절차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업체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공사는 사흘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경감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서 경감은 출력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르크판으로 걸어가 새로운 위치에 붙였습니다. 기존의 선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오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담을 요청했을 때 오제국은 처음보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이 아니라 인천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올라왔습니다. 면담실에 앉은 오제국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 경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밀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냥 들을 테니 편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제국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지게차 점검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고 내부 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무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자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남자 목소리 둘이 그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오제국은 잠깐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을 옮기려는 순간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뚝 잘렸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나왔습니다. 면담실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오제국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9년 동안 그 침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은자 씨가 실종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섭다기보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서 경감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말해줬으니 됐습니다. 그날 오제국의 진술은 공식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3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의 통화 기록, 출처 불명의 긴급 공사, 그리고 그날 밤 실랑이를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었습니다. 하나하나로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셋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 경감은 이 3가지를 묶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상만과 유성찬의 금융 기록, 그리고 2014년 전후 대성냉동 내부 자금 흐름에 대한 열람 영장이었습니다. 판사는 사흘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금융 기록이 들어왔을 때 수사팀은 밤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계좌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대성냉동 법인 계좌와 유성찬 개인 계좌 사이의 흐름을 들여다봤을 때 박 형사가 손을 멈췄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항목은 시설 유지비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액이 수일 내로 유성찬 개인 계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직접 이체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용역비 지급이었지만 그 용역 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업체였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매달 200~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이어졌고 은자 씨가 사라진 2014년 12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수첩의 메모가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돈봉투. 최은자가 남긴 그 짧은 메모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야간 미화원이었던 그녀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사무실 안을 드나들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거나 봉투가 눈에 띄었거나 숫자가 적힌 종이를 우연히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재구성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은자 씨는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수상한 것을 목격했고 그날 밤 사무실에서 유성찬과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본 것에 대해 말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혹은 들켜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성찬이 한상만을 불렀고 상황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2시 30분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추론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성찬과 한상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었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수사팀이 2014년 당시 창고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혹시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인근 수산물 도매 업체에서 일하다 지금은 은퇴한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 새벽 배송 일을 했다는 일은 가까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 12월 그날 새벽 창고 외벽 쪽 골목에 차를 잠깐 세운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송 전에 담배를 한 대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남자 둘이 무언가 긴 것을 끌고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야간 작업이겠거니 하고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남성의 진술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 통화 기록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오제국이 신랑이 소리를 들은 것은 그보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두 남자가 무언가를 끌고 이동했습니다. 하역통로 방향으로. 서도윤 경감은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코르크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미경이 건네준 언니의 수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사무실 돈봉투. 그 아래의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았을 때 비로소 읽혔습니다. 한자로 쓰인 이름 두 글자였습니다. 서경감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코르크판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메모지에 적어 판의 한가운데에 붙였습니다. 모든 선이 그 이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름 두 글자였습니다. 최은자가 사라지기 직전 자신의 수첩 마지막 장 구석에 남긴 그 이름. 서도윤 경감은 그것을 코르크판 한가운데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주위로 흩어져 있던 모든 선들이 마침내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선들을 끊기지 않게 법정까지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언제나 마지막 문 앞에서 가장 무거워지는 법이었습니다. 검찰과의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이 넘긴 자료는 적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의 통화 기록, 근거 없이 집행된 긴급 공사 발주, 오제국의 진술,
새벽 3시에 두 남자가 무언가를 끌고 이동했다는 목격자 진술, 그리고 법인 자금이 유령 업체를 통해 유성찬에게 흘러 들어간 금융 기록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남겨진 이름. 담당 검사는 자료를 다 검토한 뒤 서 경감에게 말했습니다. 정황은 충분하지만 직접 증거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부인하면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 경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만 무너지면 됩니다. 수사팀은 한상만에게 집중했습니다. 한상만은 유성찬과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년 전 단 한 번 새벽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 변호사를 세웠지만 조사실에서 눈을 자주 피했던 사람. 서 경감은 그 사람이 9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상만은 대성 냉동을 그만둔 뒤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비 일을 전전했고 몇 년 전부터는 그마저 그만두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는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 수사관이 찾아갔을 때 커튼이 쳐져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 경감은 단독으로 한상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공식 소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찾아갔습니다. 한상만은 문을 열고 그를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 경감은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한상만은 대답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 경감은 서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다고. 목격자도 있고 기록도 있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온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상만에게 물었습니다. 9년 동안 잘 주무셨냐고. 한상만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유성찬이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상만은 경비실에서 순찰을 돌다 사무실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자 은자씨가 유성찬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은자씨가 봉투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유성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은자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성찬이 은자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자씨가 뿌리치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상만은 말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로 뒤엉켰고 은자씨가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선반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기절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으키려 하자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유성찬이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만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벽이 되었을 때 하역 통로 쪽이었다고만 했습니다. 유성찬이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나흘 뒤 공사가 시작됐을 때 한상만은 창고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경감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만의 자백은 수사의 마지막 열쇠가 되었습니다. 유성찬은 이틀 뒤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상만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공사업체 대표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사 당일 유성찬이 직접 현장에 나와 특정 구역의 처리 방식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설 관리자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성찬은 끝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상만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달랐지만 그들이 선자리는 같았습니다. 최은자가 사라진 지 9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이듬해 봄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성찬에게는 살인 및 사체 유기, 업무상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한상만에게는 자백과 협조를 일부 참작하였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최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그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도 후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9년이라는 시간이 이제야 어딘가에 닿은 것 같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언니가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판결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도윤 경감은 판결 당일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코르크판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최은자의 얼굴이 담긴 실종 당시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사건이 끝났습니다. 최은자는 야간 미화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창고를 청소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본 것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쩌면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오래 돌아갔습니다. 창고는 계속 운영되었고 냉동 화물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9년이 지나 세상이 그녀를 다시 찾았을 때 진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그 삶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밝혀져야 합니다. 최은자 1972년생 향년 42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